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돕니다. 관저 진입을 앞둔 1000여 명의 경찰 인력, 3200여 명의 기동대도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그 시각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한남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저희가 항상 함께할 거, 끝까지 함께할 거니까 정말 저희의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시고 그것뿐입니다. 오전 5시 10분 변호인단이 영장을 거부하며 시간은 지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까지 합류해 2시간 넘게 길을 막아섰습니다. 무리하게 이런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가 불법이라고 규정합니까?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불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법이었습니다. 오전 7시 반 수사단이 차벽을 넘어 경내에 진입했습니다. 우려했던 무력 충돌 없이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집회 도중 윤 대통령의 긴급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수사권이 기관에 영장이 발부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33분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2일에도 관저 앞에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기네들이 뭔데 구속을 해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해야지. 대통령님은 법적으로 다 이 모든 거를 해갖고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는 다 불법이잖아요. 우리 어른으로서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지.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격앙된 지지자들이 온몸을 던져 관저 입구를 막았습니다. 다치기 전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가세요. 네, 다치기 전에. 경찰의 강제 해산에도 이들의 체포 저지 농성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이 편지에서 애국 시민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을 방어해 주려는 사람은 애국이고 나머지 시민들은 매국이다라는 얘기하고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놓고 본인의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애국과 매국으로 나누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체포영장 집행이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차벽과 경호처 직원들의 격렬한 저항. 5시간 반 동안 대치를 벌였지만 공수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5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근거와 권한이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적 조치에는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법률 용어를 이렇게 분식을 해서 내란 행위는 직권남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는 군인들이든 뭐 공무원이든 간에 의무 없는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상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공수처가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입장은 명확한 거예요. 이 영장 청구는 합법이다. 이거를 영장의 그 대상인 범죄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들에 대한 계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변호인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장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이런 뭐 국민들이 볼 땐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할 게 없어요. 잠깐만.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장난 같은 계엄이라고 표현하신 거에 대해서. 장난 같은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다 뒤집어지는 무슨 장난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혹시 윤 대통령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갖고 말한 거지. 내가 그걸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법의 집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이 나라의 주인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하는 그 모습도 너무 화가 나고 국민으로 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너무 화가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들어라 외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체포영장을 거부한다고 체포가 안 되는 국가였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2시간짜리 내란을 일으킨 게 전 윤석열이고 그걸 2시간 만에 막은 건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요새와도 같은 관절을 벗어나 공수처 청사로 이송되는 윤 대통령. 자진 출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불법이라 주장했는데요. 많은 법학자들은 이런 모습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실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형법의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공권력의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불법이 적법한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꼴입니다. 누구보다도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이건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며 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건 빙산의 일각일 뿐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해온 정황들이 검경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무속에 심취한 예비역, 그리고 비선 조직까지 동원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모여든 군산의 한 점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굉장히 큰 장군인데요. 본인 자체가 기운이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군인이었어요. 투스타로 전역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신도 명리학을 공부한다며 30차례가량 역술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계룡산 그저께 다녀왔어요. 거룩하게 앉아있다 왔지. 아. 밤나무 머시기도 있고 많아 거기 굿당. 많죠. 네. 아 참 그리고 내가 기도해 달라는 거 좀 기도 좀 하셨어요? 돈은 언제 생긴대요? 근데 여름 되면은 뭐가 좀 움직임이 있으시거든요. 도모하는 일의 앞날을 궁금해하며 군인들의 사주를 확인했다는 그 자주 언급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A4 용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용현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김용현과 내가 선후배 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돼야 된다. 그 일이 되겠느냐를 정말 질문을 조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 뒤에 있던 민간인 신분의 전직 군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이번 계엄에 민간인 신분인 전직 정보사령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꼽힙니다. 그는 선관위 장악 임무를 위해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 수사 2단은 지금까지 공소장에 나온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은 22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조작을 해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여요. 거기에 핵심이 노상원이고 그 밑에 대령급으로 또 여러 단위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육사 41기로 1985년 졸업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머리 좋은 동기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인데 노영래 어느 날 소령 때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노영래 우리 수석 입학한 친구 트레이드 마크였죠. 오늘 갑자기 이제 계엄 나오고 나서 노상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전화를 했죠. 네. 야 텔레비 네 이름 나오는데 뭐야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참고인 조사받고 했는데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다. 전역을 한 사람 입장인데 밖에서 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발뺌하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 계엄 끝나고 나서 한 4시, 새벽 4시 김용현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확실히 관련된 거 없지?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서 딱 잡아떼더라고. 육사 선후배 사이로 55 경비대대에서 첫 인연을 맺은 두 사람. 여러 차례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36년 이상 이어져 왔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 밑에 육군정책과장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대령 자리인데 노상원 대령이 육군정책과장으로 그 밑에서 일을 했어요. 정보병과 장교이면서 정보병과 보직을 거의 안 했어요. 육군본부의 비서실, 국정원, 청와대 그런 데 가서 근무하니까 상부지향적이고 정치적이다 보니까 후배들 입장에서는 좀 멀리 해야 되는 그렇게 하여튼 평가되어졌던
인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씨는 2018년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전화했죠. 그러니까 전 봐주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 네 옛날에 그 뭐 맹력 공부 좀 했는데 그거 갖고 통하더라 하니까 잘 통한대요. 잘 통한대. 그래서. 우리는 그가 동업인과 운영했다는 안산의 한 점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듯 인기척이 없는 가게. 이곳에 계엄을 모의했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 나오시라고. 우리 사람들이니까 나오시라고. 노상원 씨가 나가시라고요. 나가시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혹시 애기 보살님 따님 되세요?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주민들은 노상원 씨를 어떻게 기억할까? 계속 거주하면서 그 이렇게 보살 그 일거리를 좀 도와줬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떡을 맞춘다거나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구매를 하고 그 운전해가지고 같이 가기도 하고. 뭔가 좀 그때는 특별하거나 이상하게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 전혀 그런 거 전혀 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2,000명이 넘는 군경이 동원됐고 준비된 실탄만 5만 발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경기도에 있는 정보사 예하 부대에도 30여 명의 제2수사단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상원 씨 또한 모처에서 대기하며 작전을 지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을까? 당시 요원들이 대기했던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 위에 있잖아, 저 위에. 여기 있는 군사 시설은 무슨 시설인지 아세요? 몰라. 아, 모르세요? 그냥 일반 군인들 그 저기 보면은 그냥 육군들 거기 가서 있던데. 주민들이 알려주는 방향을 따라 걷자 보안 시설을 알리는 경고판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계엄 관련해서 여기서 그 HRD 요원들이 머물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농구시설이어가지고 아, 군대랑 의미가 없는 건데요? 일단은 국가 보안시설로 설정이 돼 있는 곳이어가지고 자세한 뭐 부대 명칭이나 시설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제2수사단의 지휘자급이었던 정모대령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그는 텔레그램으로 노상원 씨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10월 중순경 노 전 사령관이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 잘하고 똘똘한 인원을 선발하라고 하였습니다.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여단장이나 사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하자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에게 진급을 약속한 노상원 씨. 얼마 후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같은 임무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이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가야 할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장관님 지시로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문 사령관은 처음엔 노상원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문상호 장군 나와봐요.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두 사람은 정모대령과 함께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작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노 전 사령관이 야구 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등도 준비해 놓으라고 이야기하였고 문 사령관이 저에게 먼저 물건을 준비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제2수사단의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요원들이 준비했다는 물품들,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수사 2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군인들 위주로 편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수사할 때 신문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허위 진술을 받아내서 부정선거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작해내고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2수사단의 임무는 주요 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방사 B1 벙커로 이들을 이송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체포 명단에는 대법관 출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됐던 걸로 보입니다. 노 사령관이 노태학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갖다 놔라.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했던 거 다 나올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노상원 씨는 지난 10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이면서 제2수사단 조직의 중심 역할을 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계엄의 전말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예비역 신분인 노상원 씨가 현역 군인들을 포섭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란 뒷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20차례 이상 만남을 가진 걸로 조사됐는데요. 노상원 씨의 수첩 속엔 계엄 당일뿐 아니라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벌어졌을지 모를 상황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수거와 사살.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첩의 내용들이 가리키는 곳에 직접 찾아가 왔습니다. 서해 최북단. 북방 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백령도로 향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긴장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섬. 지난해 이곳에선 심상치 않은 조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장은 서쪽으로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저기 장산고시잖아요. 장산고 끝으로 해서 돌아서 평양까지 갔다는 거죠. 저쪽으로 돌아서. 우리 백령도 지역의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사실 뭐 솔직히 좀 오싹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 핵심 지역에 우리 군의 무인기가 3차례 침입해 속칭 삐라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며 항적을 표시한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자 북한은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군의 날에 공개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무인기 제조업체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장기 출장 가셔가지고 지금 명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간 단체에서 보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그쪽까지 그렇게 멀리 날리려면 일단은 통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장착을 하려는 게 일반 민간인은 좀 어렵지 않지 않나. 비우기에는 돈이 꽤 많이 들고 평양까지 뛰어서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10월 초에 무인기 훈련을 한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백령도하고 저쪽 동해안 지역 또 중부 전선 이렇게
무인기에서 대대적으로 훈련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평양에 무인기가 나타나서 전단을 살포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북풍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것을 하여금 국지도발을 일으켜서 그걸 기활해서 계엄을 발동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상원 씨의 수첩 속에는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의 입장은 무엇일까? 드론 사령관님 입장에서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보냈다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 닷새 뒤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대에 불이 났었죠? 네,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드론하고 그것을 그 발사대 뭐 이런 부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보를 받은 거고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여기 민간인을 동원. 야당에선 무인기 침투 사건에 배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공개가 되거나 군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제 안보실이 주도가 돼서 드론 사령부로 명령 하달이 됐고 거기 임무 요원들한테 드론 사령관이 부의의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은 모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임무 요원들한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2km30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를 보냈다? 그럼 뭐냐? 북한 니네가 알고 우리를 공격해줘. 이건 외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상적으로 추진한 임무를 북풍몰이로 연결짓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섬 백령도. 주민들은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네, 여기 있네. 11월 14일 날 이게 해경에서 온 건데요. 조무진 서방 A 여장에서 지난해부터 이곳에선 해상 사격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훈련이 잦아지면서 불안감도 고조됐다고 말합니다. 7년 동안 지금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 파기하면서 사격하기 시작했으니까 금년 여름부터 사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시점이. 과거 북한은 자주포 사격 훈련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면서 우리 군의 훈련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회 긴급 현안질에서 나오고 여러 번 나오지만은 지금 자꾸 북한이 남쪽을 도발한 게 아니고 남쪽이 북한을 도발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해 5도섬에서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소위 군사작전 K9 자주포를 쏜다든지 그런 걸 너무 강력하게 그리고 자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좀 이게 군사작전이 많았다 하면 그 자체가 보면은 특이 동향이잖아요. 노상원 씨의 수첩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문의 단어들. 사살과 수거란 표현 역시 백령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시.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저희가 조사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성윤을 포함해서 정치인, 판사 이런 분들 모두 언론인 16명을 수거해서 백령도로
가는 배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상훈이라는 자가 쓴 저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요 인사들을 체포한 뒤 NLL 인근에서 사살하고 이를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의혹. 이른바 백령도 작전으로 불립니다. 이성윤 의원의 이름 또한 수첩 속에 적시되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노상훈 수첩에 제 이름이 있다면 왜 제 이름이 들어갔을까? 검찰 시절부터 제가 윤석열 그리고 가족을 수사를 했고 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코바나라든가 그 가족 장모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가장 싫어하는 놈이 저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암살과 체포에 특화된 HID 요원들도 소요 사태를 일으킬 목적으로 작전을 준비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사드 기지 등 군 시설물을 폭파하려 했다는 주장. F-35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공항에도 블랙 요원들이 3주 넘게 임무를 대기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 요원들 다 복귀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블랙 요원들 다 복귀한 거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다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복귀했습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차출이 돼서 왔는데 그 부대로 다 복귀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동원됐던 관련된 특수요원들은 인원이 소수였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이 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그 실패 시에 청주공항을 폭파를 아마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첩보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명분도 되는 것이고 최첨단 무기가 그 청주공항에 있기 때문에 전략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끌어들이려 한 정황은 검찰 조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엄 전날 지휘관들이 북한의 직간접적 도발, 민간인을 동원한 테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된다면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령에 따라줘야 되는데 과연 북한 변수가 없이 군인들이 따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이나 그 밖에 이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변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거기에 선택된 데가 HID하고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란 사태의 책임자들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지난 14일 열린 국정조사 특조위에선 외환죄 혐의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적죄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체제를 전복하고 국가의 어떤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외환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여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당연히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졌는데요. 이는 과거 전두환이 설치했던 임시행정기구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와 흡사한 역할로 추정됩니다. 12.12 군사반란의 중심에 하나회가 있었다면 이번 12.3 내란엔 대통령과 학연으로 묶인 소위 충암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최측근 장군들이 손발이 되었습니다.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계엄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자인 본인은 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냥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그는 내란 주도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그는 옥중에서도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1982년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졸업한 김용현 전 장관. 그의 군 생활은 탄탄대로였다고 합니다. 수방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차례대로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사성장군 진급에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병사 익사 사건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연대장이 징계를 먹고 종료된 사건이었는데 김용현 그 당시 사단장의 강요에 의해서 허위 증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합참의장 후보로 내정을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성장급이 좌절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캠프 1호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충암고 1년 후배인 윤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장을 한 것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거의 다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세라고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스타 분들이라든지 또는 각종 사령관을 지낸 3스타 분들 이런 분들이 속되게 표현하면 꼼짝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인수위 시절 그는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을 맡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앞장서 추진했습니다. 거리로 보면은 서초동에서부터 용산 집무실까지 약 7 내지 8km 정도가 되고요. 어느 지역이 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시간대를 판단해서 그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졸속 이전이 50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때 수방사령관이었습니다. 적어도 수도 서울 지역에 대한 방위 책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작전사령관도 언론 통해서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방사나 청와대 인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제한 요소가 많은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원인데 대통령실 이전이 문제없다라고 주도적으로 끌고 간 인물이죠. 윤 대통령은 적어도 지난해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최소 9차례 만남에서 비상대권, 비상조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관저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한 윤 대통령. 사법체계를 비판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일명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다시 관저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언론과 노동계의 좌익 세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사성장군으로 전역했지만은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식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 그거는 3스타, 4스타라 해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신뢰를 주고 또 친위 부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게 되고 그럼 또 그 다음 보직이나 진급이 보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비상계엄 실행을 주도한 세 사람은 모두 재작년 11월 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다음해 정기 인사에선 이들만 보직이 유임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마 그 군 장성 인사에 대해서 꽤 많은 얘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공군은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육군만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재작년 후반기 인사부터 계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시작된 것이다.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방첩사령관님.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령부의 전신은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국군 보안사령부입니다. 역사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된 방첩기관.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로 조직이 축소됐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부활하며 다시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이 방첩사는 대한민국 모든 수사 정보기관을 다 통제할 수가 있어요. 체포, 구금, 조사 권한도 있고 더 나아가 가지고 이 언론 통제 기능까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가 끼지 않고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중앙고등학교 애를 그 사령관을 만들어가지고 넣어놔놓고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11월엔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함성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퇴진 시위가 열렸던 11월 마지막 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관저로 불렀습니다. 헌법상 비상조치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며 계엄령 선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에 무장계엄군이 투입됐던 그날 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시민의 저항으로 국회를 지켜냈지만 윤 대통령은 멈추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그날 새벽 CCTV에 찍힌 국회의장 공관 주변의 모습.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군인들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공원이죠. KBS 인근에 일단의 세력이 있었고 우리 군이 그대로 주둔해 있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이 군본부로 연락을 취해서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계엄을 하려고 출동을 시켰는데 오다가 이제 3시 반쯤에 다시 돌아가라, 복귀해라 해서 다시 복귀했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필두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됐고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사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질서 중단, 어떤 손상된 헌법 질서의 회복은 아직 안 되고 있다. 계엄 사태의 종결은 수사 재판이 끝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나야 제대로 이제 원상 회복하는 거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 대통령이 된 후 가슴에 새겼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래요. 미국 백악관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위기가 헌법에 따라 가능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힌 건데요.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만이 손상된 국격을 회복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검사 윤석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듯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한 한치의 의혹 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외치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조사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